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이틀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나란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유세에 나섭니다. 먼저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일정은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이란 이름으로 출정식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IT 기업이 몰려있는 판교 동탄과 대전을 잇따라 방문해 미래 산업과 중도층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포항, 그리고 울산을 차례로 방문해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9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청 투어란 이름으로 경북 경주 등 영남 지역을 돌며 공을 들여왔습니다. 사흘 만에 또다시 영남 지역 유세에 나서는 등 보수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건 국민 통합을 부각해 중도층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영천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번 6월 3일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갈 준비 되셨습니까? 이 후보는 SNS에 좌우 통합 정부를 만들자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정책통으로 활약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영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석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은 이틀째 영남권을 돌며 집토끼 잡기에 나섭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첫날 전통시장 유세를 펼쳤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계엄의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김 후보는 처음으로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엄으로 인해 경제,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고서는 중도 표심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김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는 확실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구 국립 시남 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울산으로 이동해 아울렛과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이어 부산으로 가 선대위 출정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갈치 시장을 찾아 1호 공약인 민생경제 활성화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대구를 찾아 유세전을 벌입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 하나뿐이라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에도 선을 그었는데요. 이 밖에 군수 후보들도 대선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 기간 첫 유세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낮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체제의 종식과 대한민국 정치의 새 출발을 공약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귀결될 단일화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첫날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 이 후보는 오늘은 대구에서 하루 종일 대학생과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납니다.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식사하고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에서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군소 후보들도 본격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에서 고공농성장 노동자들을 만나며 대선 행보를 시작했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또 그러한 차별이나 노동자들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현실을 빨리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도 젊은 대통령 등을 내세우며 유튜브에 유세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교안 후보 등도 유튜브 등을 통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확실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능한 후보, 정직한 국민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선 후보들의 첫 출정식 장소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의미 또 고려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으로 골랐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광화문은 이제 광화, 그래서 빛이 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빛의 혁명 뭐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하고요. 더군다나 광화문은 뭐 여러 집회 시위의 장소. 그러니까 이제 내란 종식과 아마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란 종식과 연계시키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저지한 거는 국회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의미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뭐 각종 이제 AI 뭐 이런 그 경제 현장을 찾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엔진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화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식의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식의 어느 특정 지역 선정이라는 것이 그 당에서는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유권자들로서는 뭐 어디서 시작하든 선거운동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출정식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모습들 중에 여러 가지가 좀 주목이 된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이 전체적으로는 파란색인데 빨간색이 조금 섞어 들어갔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는 파란색 운동화를 신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줄무늬로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만큼 결국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서 국익을 위해서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제 통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결국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 해왔던 중도 외연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중도층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보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인의 실용주의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강조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 진영 간의 통합을 하는 그런 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경호에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서 보내는 다양한 문자 가운데 90% 이상이 경호와 테러에 대한 우려가 많으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할 때 앞에 방탄 유리를 막으로 세우고 한 경우가 있고요. 미리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라는 거 참 중요하고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제보 이야기를 하면서 뭐 러시아제 소총이 반입됐다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수차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 문제는 경찰이 맡고 있죠. 예. 그렇다고 뭐 물론 경찰에 100% 다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 경호 문제 또
그 대테러 뭐 이런 부분은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전혀 뭐 문제 삼을 생각이 없고요. 다만 이 그 테러의 문제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그 막 공개적으로 누가 무슨 제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기 휴대나 반입이 금지돼 있는 나라고요. 예. 그에 관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된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못 믿고 그리고서 자꾸 경호 얘기를 지금 그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받을 정도지 이런 문제는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조용하게 경찰과 협조해서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어떤 러시아제 소총 반입이 돼서 뭐 그런 테러의 위협이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들은 좀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다 아시다시피 작년 1월에 이미 한 차례 사실상 살해 테러를 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라는 기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관련된 제보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테러 협박 사건이 7건 정도가 지금 경찰에 접수가 돼서 수사 중이고 한 건은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7건이 모두 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모든 테러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또 신변에 대한 어떤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공포감이나 우려를 지나서서 사실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관련된 제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후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어찌 보면 당연한 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 보수 텃밭 영남권 유세에 나서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TK 지역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좀 달성해 보겠다. 뭐 이런 목표가 아니냐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뭐 역대 그 대통령 선거에서요, 그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얻은 표라는 것이 대략 뭐 20% 안팎 요 정도였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안동 출신이라는 본인의 그 강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뭐 30%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얻는 표 뭐 항상 목표치 2자릿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 그 2자릿수를 달성한 경우가 거의 없는 형편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에서 얻는 표와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얻는 표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비례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그 대구 경북에서 30% 득표율을 획득을 하려면 아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그 호남 지역에 좀 호전된 분위기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은 목표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인지 또 영남권 표를 의식해서인지 어제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한 글을 올렸습니다. 뭐 낭만의 정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홍준표 시장을 굉장히 좀 아름답게 추억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보셨습니까? 네,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두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글에 대한 의도를 뭐 정치적으로 분석한다라기보다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홍 전 시장의 정책 부분 중에서 뭐 7공화국이라든지 뭐 첨단 산업 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진영 간의 통합이 있어야 되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이념이나 진영 이런 것보다 국익이나 또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국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의도로 읽히게 되고요. 이것이 뭐 비단 뭐 영남권의 표심을 좀 더 구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홍 전 시장에 대한 존중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정치적인 모욕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글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시장은 뭐 예전부터 좋아했다,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인데 이 시점에 저런 글을 올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대구 경북의 표 때문 아니겠어요? 예. 저는 뭐 그 이재명 후보가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 경선 과정이나 그 전에
뭐 우호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계 은퇴하고 지금 뭐 미국에 가 있으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무슨 구애 뭐 이런 작전을 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직전까지 대구시장이었고 대구 경북 쪽에서 그 지지세가 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함으로써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할 뿐더러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한테 패한 그 홍준표 전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 진영에 대한 이간계 뭐 이런 전략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식 선거 운동 첫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이 서울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충청과 대구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계엄은 처음부터 찬성 안 했고요.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사과하냐 이런 것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계엄이 잘 됐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계엄 국무회의라는 곳에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죠. 예. 그거는 뭐 사실관계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그 계엄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후에 그 김 전 장관의 발언만 놓고서 이런저런 얘기인데 원인론을 그 줄곧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의 줄탄핵, 예. 뭐 특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론을 강조했었지 계엄 자체에 찬반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는 경선 전략으로서 저 부분을 약간 얼버무리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경선이 끝나고 본선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중도층을 확보해야 할 전략적 이익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인터뷰에서 사과를 했고 보다 공식적인 사과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중도층 공략 시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제 계엄에 대해 사과를 같이 했고요. 또 어제 김문수 후보의 이런 방송 인터뷰 사과도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가 이미 지난 작년 12월 3일이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미 탄핵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와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돼서야 계엄과 관련된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과연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소구력 있게 들릴지 이런 부분들은 의문이 들고요. 또 사과의 내용도 김문수 후보가 하는 이야기들은 뭐 국민들께 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인데 사실상 뭐 이 사과보다 사과 이전에 예전에 그 계엄 국면에서 국회에 나와서 국무위원들을 사과하라라고 했을 때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사과 안 하고 있던 장면들도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모습들과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과의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 그리고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금기시됐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에 있어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국립묘지를 찾아서 김용태 내정자의 경우는 최상병 묘역에 참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이제 어떤 시간상의 이유로 좀 뭐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물론 그 김용태 내정자를 그 지명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예요. 그러면 두 사람 간의 이 정치 현안에 관해서 완벽하게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문제,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헌 문제에 대한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갑작스럽게 김용태 내정자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공감대 같은 거는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대목이 많다. 예. 그래서 이 최상병 문제도 앞으로 그 논의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김용태 내정자의 저런 방향, 그걸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둘 간에 어떤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지금 역할 예. 분담을 완벽하게 얘기하기에는 그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논의 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점차 나올 걸로 봅니다. 김용태 내정자의 임명을 두고도 어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그런 고려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계열이다라고 해서 천하용인의 한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각자 이제 개혁신당으로 나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등 이제 좀 계열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건지 또는 뭐 빅텐트를 시도할 것인지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선거 구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뭐 안 될 단일화가 되고 뭐 될 단일화가 안 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결국 저는 어쩌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주도권이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더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론의 추이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김용태 내정자의 이 단일화 교두보 역할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교두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예.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대항 카드로는 전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말씀하셨듯이 천하용인 중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다음에 용, 예. 이 두 사람하고는 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천하용인 중에 절반이 지금 이준석 후보를 떠났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중에 한 사람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김문수 후보가 지목을 함으로써 단일화까지 갈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천하용인 중에 한 사람을 국민의힘 대표로 내세웠다. 이러면 이준석 견제 카드로는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견제 카드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단일화 문제에 대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지 말란 법도 없죠. 예. 그러나 아직은 이준석 후보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전이 없을 뿐이지 적어도 견제 카드로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고 각각의 직책을 맡은 분들의 역할과 또 이제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는 참여를 안 했어요. 이름을 안 올리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역할이 지금 뭐 마땅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뭐 정치를 계속 해왔던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사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어차피 이 국면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젊고 이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상당한 정도의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냥 외면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조건을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경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정치적 위상을 저는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조건을 내걸면서 이제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들이 뭐 이제 계엄에 대한 사과, 탄핵에 대한 사과, 또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또 단일화를 즉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향후에 한 전 대표가 결국에는 이름을 뭐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정윤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일단 명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함께 선대위 캠프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는 것, 그다음에 출당 조치 이런 부분일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출당시키거나 제명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떻게 관계를 절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4번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의 여수 산업단지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 모습 보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귀결될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조금 얘기를 나눴지만 이준석 후보는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이 0%다. 아예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 입장이 대선 막바지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선거 전략적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3위 후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제3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3위 후보의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한 2위 정도 또는 1위나 누가 계속 단일화로 손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단일화에 시선이 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3위 후보가 그 단일화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황이 꼭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만약에 이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지율이 치솟아서 뭐 2위하고 바뀌었다 뭐 이러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계속해서 단일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본인은 계속 그 단일화 안 한다고 해명하다가 선거 끝날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프레임에 걸리면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준석 후보가 단기간에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기 전에는 계속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성사 여부와 관련 없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여론의 추이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단일화 파동, 한덕수 전 대행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바닥에 내려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양자 대결 구도로 저는 급속하게 회복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후보를, 그런 부분은 김문수 후보의 역량에 달려 있죠. 장현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일단 6% 기록하는 여론조사까지가 나온 상황인데 뭐 앞으로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뭐 아니면 여기서 어떤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국민의힘에 오히려 쏠릴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여론의 흐름을 좀 주시해서 봐야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크게 변수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완주하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좀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의 어떤 주도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후보에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지금 당장 단일화에 나서거나 노력을 할 어떤 동기가 크게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향배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결국 대선 전엔 단 한 번도 재판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이 앞서 대장동 재판,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일정까지 연기해 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말 사이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재판 연기를 신청한 지 5일 만입니다. 검찰 정권에 의해서 제가 11건인가를 기소당했는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했던 게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뭐 그것도 당연히 죄가 안 되는 사건이었죠. 이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선 전 출석 의무가 있는 3개 재판의 일정이 모두 미뤄져 선거운동에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고법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김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번째 재판에 계엄 당시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수방사령관에게 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조작된 증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대답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앞선 2번의 재판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했던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지상을 통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를 타고 국회로 이동한 오상배 대위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 대위는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냐며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객관적 사실들과 전혀 맞지를 않아서 이게 조작된 거 내지는 허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재판부가 오 대위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 후보가 출석해야 했던 5건의 재판 모두 이 선거 이후로 미뤄진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리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100년은 후퇴한 날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사법부 셀프 사망 선고일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혹평을 하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은 그래도 6월 달로 재판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추후 지정이라고 해서 언제 그 재판이 지정이 될지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번에 그 한기일하고 6월 공교롭게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인 날 이제 그 선고까지 다 지정을 했다가 이제는 그 완전히 뒤에 추후 지정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결국 정치 바람에 사법부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웠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민주당 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그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 취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법은 법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어떻게 보면 그 원칙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관심 있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5개 재판 계속해서 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헌법 84조에 보면 그 불소수 특권이 있습니다. 재직중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외환이나 또 내란 해제 말고는 불소추가 되는 특권이 있는데 그렇다면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소는 당연히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도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 84조의 취지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보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이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김혜경 씨가 어떻게 보면은 각각 어떻게 그 돈을 결제를 하기로 생각했다라고 했지만 실제 나와는 유죄의 객관적 증거는 설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때 이제 그 20대 대선과 관련해서 배우자인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의 부인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 당시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그 배모 사무관과의 어떤 그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거나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인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참석자들도 그 식사를 김혜경 씨 측에서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유죄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 측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몰랐고 배모 씨가 알아서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배척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배우자에게 이익이 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김혜경 씨 측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라면서 상고하겠다는 게 밝혔거든요. 근데 상고를 하더라도 대선 전에, 대선 기일 전에 발표가 날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선은 21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상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고를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번 선고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그동안 계속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기부 행위가 있을 때는 또 법에 위반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렇게 사실 결제를 뭐 같이 해줬다, 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부분을 용인하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계속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한 번 더 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김혜경 씨 사건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의 판결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선거 운동에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정치적 위축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난 20대 총선 그 대선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가 본인의 어떤 이름을 건 책도 내고 굉장히 언론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 캠프에서 상당히 어떤 배우자 씨를 그 현역 국회의원들도 넣는 등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만 언론에 지금 김혜경 씨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배우자가 전면에 나섰을 경우에 이와 같은 법인카드 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측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향후에 20여일 남은 기간 동안 김혜경 씨의 역할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결 1, 2심 유죄 판결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상당하게 발목이 잡히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캠프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이제 멈춰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기대도 했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그동안 등록 전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그 후보가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었는데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면서 한 차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나왔던 것도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과연 육성으로 메시지를 낼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제는 일단 메시지를 내지 않고 그대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 될 것이고 또 그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뭐 육성으로든 또는 SNS든 계속해서 내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메시지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선 과정에서 여론의 향배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증인으로 나온 오모 전 대위 이분이 이제
재판에서 얘기하기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한 걸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과 그 부관의 증언이 사실상 지금 모순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증언 중에 어떤 것을 채택을 해서 믿을지 여부는 재판부의 나름대로의 정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증인으로 나온 분이 한 3가지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들은 것, 그 당시 생각한 것, 그리고 이렇게 증언한 이유 이 3가지를 하는데 들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총을 쏴서라도 문을 그 부수고 들어가라는 얘기, 또 4명이 한 명씩 들쳐나오라 그런 지시를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총을 그 하늘을 향해 가지고 이제 총을 쏘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경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했고 더불어서 이런 증언을 하는 이유가 뭔지라고 검찰청에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와 직접 들은 내용과 달리 본인의 죄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사실상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어제 증인을 믿을 것인지 앞으로 그 판결문에서의 내용이 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 이번 증언에 대해서 이 군 관계자의 증언이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신빙성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면 진술이 구체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사실상 기억에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재판부가 보기에 사실상 누가 더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지 금세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변호인이 스피커폰도 아니고 직접 통화 내용을 어떻게 듣고 기억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화를 잘 듣기 위해서 소리를 키웠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맞받아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증언들이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또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일주일 뒤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 공판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결국 이것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내란죄 외에 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내란죄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내란죄와는 별도로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성립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추가적으로 기소했는 반면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내란죄란 것은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그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 이른바 흡수관계로서 내란죄만 성립되지 별도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변호인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법적으로 봤을 때에 내란죄의 우두머리란 죄 이외에 별도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을 두고 법리적인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중인 검찰,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출석하다 이렇게 조사를 받으라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미온적인 그런 수사 요청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좀 보였는데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14일을 이제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내일입니다. 있는데요. 내일입니다. 근데 아마 내일 김건희 여사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날짜를 지정해서 지금 출석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수사의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출석해서 직접 조사들도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내일 출석을 피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당연히 다른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대선 이후 정도의 어떤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고급 항공기를 선물받아 전용기로 쓸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행기 가격만 5천억 원이 넘어서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받은 가장 비싼 선물이 될 전망인데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뇌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보잉 747-8. 가격이 약 4억 달러, 우리 돈 5,600억 원에 달하는 고급 비행기입니다. 카타르 왕실의 소유지만 곧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 왕실로부터 이 비행기를 선물받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고 퇴임 후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이 소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현재 전용기는 첫 운항을 한 지 30년도 더 지나 정비가 자주 필요하고 신규 기종 도입은 2028년 이후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ou know, we have an Air Force One that's 40 years old. You look at some of the Arab countries and the planes they have parked alongsi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lane. It's like from a different planet. 하지만 해당 비행기가 미 대통령이 외국에서 받은 가장 고가의 선물 기록을 세우게 되면서 시민단체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뇌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외국 수입 금지 조항 위반이고 트럼프 가문과 카타르 왕실의 오랜 유착 관계로 윤리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매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래로 무상 선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백악관도 법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카타르 측은 아직 논의 중인 제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유럽연합 EU 고위 당국자가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체코 정부에 한국 수력 원자력과의 계약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세주르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체코 산업부 장관에게 소환을 보내 한수원이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종 계약 서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경쟁사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달 초 예정됐던 한수원의 최종 계약 서명은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관세 전쟁을 펼쳤던 미국과 중국이 상대에게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입니다.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것이라면서 이번 주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파격적인 관세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A 90-day pause substantially moved down the tariff levels. Both sides on the reciprocal tariffs will move their tariffs down 115%. 中美经贸关系的本质是互利共赢，合作中双方难免会出现一些分歧和摩擦。 물가 상승에 따른 미국 내 반발 여론과 중국의 실업률 상승에 두 나라가 첫 고위급 협상에 나선 결과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90일 동안 대중 추가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낮추고 91% 보복성 관세 추가분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같은 기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중 34%에서 24%포인트는 90일 유예하고 이후 추가한 관세는 모두 철회한다고 밝혀 사실상 10%대로 낮췄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양국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란 취지인데 미중 무역 전쟁의 확산 우려를 일단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he global economy is not a light switch. You can't just turn off and off 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and then expect there's not going to be some short-circuiting.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통해 다른 경제와 무역 분야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 맨발로 나선 사람들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맨발 걷기의 성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비가 내려 촉촉하게 젖은 흙길을 한 발 한 발 내딛는데요. 맨발로 흙길을 걸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등 건강에 여러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사진으로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맨발 걷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맨발 걷기 마니아들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맨발 걷기를 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얗게 눈이 내린 땅 위를 맨발로 나선 모습도 볼 수 있고 한겨울 바닷가에서는 맨발 걷기에 나선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네마다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토길을 많이 조성했는데요. 그래서 중장년층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작은 발로 맨발 걷기에 나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5도가 예상되고 강릉은 29도까지 오르며 마치 여름이 찾아온 듯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데요. 특히나 호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과 서해안을 따라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나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이 25도, 대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